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이지원 산림감시원은 낡은 사륜구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난 비포장도로는 전날 내린 비로 질척거렸다. 그녀의 손에 쥔 무정이에서는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 인간의 흔적은 희미했다. 이곳 지리산 국립공원 깊숙한 곳.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특별보호구역은 그녀에게 삶의 전부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지리산 산림감시원이 된 이지원은 겉보기에는 강인하고 무뚝뚝해 보였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늘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은 그녀가 얼마나 이 거친 자연 속에서 오랫동안 버텨왔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물지 않은 상처가 존재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잃은 여동생의 비극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여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후로 도시의 삶을 등지고 홀로 이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은 그녀에게 일종의 속죄이자 도피처였다. 오늘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특별보호구역의 경계를 순찰하고 있었다. 밀렵꾼이나 불법 채취자들이 이 고요하고 신성한 숲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순간 그녀의 눈에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저 멀리 쓰러진 고목 옆으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곰이나 멧돼지 같은 야생 동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개였다. 그것도 심상치 않은 개였다. 털은 엉망으로 엉겨 붙어 있었고 몸은 앙상했지만 그 위험 있는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은 분명 평범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녀석의 등에는 낡았지만 꽤 튼튼해 보이는 배낭 하나가 얹혀 있었다. 이런 깊은 산속에 개가 이지원은 차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개는 독일 shepherd 종으로 보였는데 훈련된 K9견처럼 보였다. 녀석은 지친 듯 고목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이지원이 다가오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배낭의 무게 때문인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피가 배낭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지원은 개의 눈에서 고통과 함께 어떤 간절함을 읽었다. 녀석은 분명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버려졌거나 혹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 깊은 산속까지 흘러들어온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춤에 찬칼을 내려놓고 손을 들어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이지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걔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지원은 배낭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육포 조각을 꺼내 천천히 개의 앞에 내려놓았다. 고소한 냄새가 나자 개의 코가 움찔거렸다. 배고픔과 갈증이 녀석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녀석은 여전히 음식을 향해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이지원은 기다렸다. 잠시 후 개는 조심스럽게 육포의 코를 가져다 대더니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뼈대가 드러날 만큼 말라버린 몸이 안쓰러웠다. 육포를 다 먹은 개는 다시 이지원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이제 처음의 경계심 대신 도움을 구하는 듯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지원은 개에게 다가가 상처난 다리를 살폈다. 꽤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배낭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능숙하게 개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다. 개는 치료하는 내내 낑낑거리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녀석의 침착함은 이지원을 놀라게 했다. 네요. 어디서 온 거니? 이 배낭 안에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워 보이는 거야. 이지원은 배낭을 살짝 건드려 보았다. 꽤나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배낭의 재질도 일반적인 등산용 배낭과는 달랐다. 군용 배낭처럼 튼튼하고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다. 걔는 이지원의 질문에 대답하듯 배낭을 향해 코를 비볐다. 그 행동은 마치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이지원은 걔를 산림감시초소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이 깊은 산속에서 부상당한 채로 이 거대한 개가 홀로 버티기는 어려울 터였다. 그녀는 개의 목줄을 조심스럽게 잡고 차로 이끌었다. 개는 순순히 그녀를 따랐다. 채 오르자 개는 지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이지원은 녀석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든 여정을 견뎌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초소로 돌아오는 길, 이지원의 무정이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 불법 동물 포획 및 밀거래 조직 관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멸종 위기종인 반달 가슴곰 새끼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원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차량 발견 시 즉시 보고 바랍니다. 무전 소식에 이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깊은 산속에서 벌어지는 밀거래 조직의 움직임은 그녀의 촉을 자극했다. 그녀는 문득 옆자리에 앉아있는 개와 그 개의 등에 얹힌 배낭을 다시 보았다. 혹시 이 개가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녀석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초소에 도착한 이지원은 개를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씻기고 미리 준비해둔 사료를 주었다. 개는 배부르게 먹고 나서야 비로소 평온해 보였다. 이지원은 개의 이름을 레인저라고 지어주었다. 숲을 지키는 자신처럼 이 개도 분명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이 산속을 헤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손길에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 행동에서 이지원은 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개는 그녀의 삶에 다시 찾아온 희망의 끈이 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레인저가 가져온 배낭 속 비밀이 자신의 삶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가져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밤은 깊어지고 지리산의 깊은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이지원의 초소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고요한 산림감시초소 안, 이지원은 레인저를 위해 따뜻한 담요를 깔아주고 물그릇을 채워주었다. 레인저는 지친 듯 담요 위에 몸을 뉘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이지원의 손에 들린 배낭을 향해 있었다. 마치 이지원이어서 배낭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듯한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눈빛을 읽고 조심스럽게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낡았지만 튼튼한 재질의 배낭은 꽤나 묵직했다.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지원은 중얼거렸다. 배낭의 지퍼를 열자마자 쾌쾌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류 뭉치들이 나타났다. 이지원은 손전등을 켜고 내용물들을 살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비닐로 꼼꼼하게 포장된 몇 장의 사진이었다. 이지원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맑고 커다란 눈을 가진 대략 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지원 자신의 여동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동그란 얼굴형, 그리고 특히 활짝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작은 주름까지. 이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뇌리 속에는 과거의 악몽 같은 순간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산사태가 덮치던 그날, 함께 소풍을 갔던 여동생 지원은 이지원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결국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 동생의 마지막 모습은 사진 속 소녀의 얼굴과 겹쳐지며 이지원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그녀는 사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이 이 낯선 소녀의 사진 한 장으로 인해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사진 아래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지원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다.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도표로 가득한 문서들이었다. 그러나 몇몇 서류에서는 익숙한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멸종 위기종, 불법 포획, 밀거래, 국제조직 등의 단어들이었다. 그리고 서류의 헤더에는 블랙 섀도우라는 알 수 없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이지원은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밀거래되는 동물들의 사진과 거래 장소로 추정되는 은밀한 지도의 스케치, 그리고 심지어 특정 인물들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정보까지 들어있었다. 이지원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거대한 불법 조직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핵심 증거 자료였다. 그리고 이 조직은 최근 지리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달 가슴곰 새끼 실종 사건과도 분명 연관이 있을 터였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표정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이지원이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보고 괴로워하자 레인저는 몸을 일으켜 이지원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커다란 머리를 이지원의 손에 들린 사진에 비볐다. 그 행동은 마치 이 아이를 아느냐고 묻는 듯 했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눈을 보았다. 레인저의 눈동자는 슬픔과 함께 소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레인저와 사진 속 소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아이, 누구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니? 이지원은 레인저에게 조용히 물었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손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슬픔과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듯했다. 이지원은 문득 레인저의 등에 얹힌 배낭을 다시 보았다. 이 배낭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 레인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것은 바로 이 자료들과 이 소녀의 사진이었다. 그때 이지원의 오래된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박민준, 그녀의 전 동료이자 현재는 경찰청 소속으로 국제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는 형사였다. 박민준은 이지원이 과거 경찰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때 함께했던 유일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지원에게 여동생의 죽음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그녀를 걱정해 주었다. 지원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었어.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별일 없어. 그런데 웬일이야. 이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사실 최근에 좀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네가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쪽에서 대규모 불법 밀거래 조직의 움직임이 포착됐어. 우리가 추적하던 블랙 섀도우라는 조직인데 이놈들이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을 대량으로 포획하고 밀거래하는 아주 잔인한 녀석들이야. 게다가 이 조직이 단순히 동물 밀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행방불명된 아이들을 납치해 인신매매를 한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돌고 있어. 박민준의 말에 이지원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블랙 섀도우, 배낭 속 서류에서 보았던 그 이름이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아이들. 이지원은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설마 이 소녀가 그 희생자 중 한 명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동생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민준아,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발견했어. 이지원은 차분하게 자신이 발견한 배낭과
그 안의 자료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사진 속 소녀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박민주는 이지원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원아, 그 자료들이 정말이라면 이건 우리가 블랙 섀도우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그 개가 혹시 섀도우의 감시망을 뚫고 탈출한 최후의 증인이거나 혹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 그들은 초소의 무전망이 감시당할 것을 우려해 휴대폰으로 조용히 통화를 이어나갔다. 박민주는 이지원에게 최대한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자신에게 연락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초소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이지원은 다시금 자료들을 살폈다. 블랙 섀도우. 조직의 리더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존재였다. 그 누구도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잔인함과 철두철미함은 악명이 높았다. 자료들 속에는 그림자의 이름 대신 그림자라는 암호명과 함께 그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은신처의 위치가 암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지리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버려진 폐광이었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눈을 다시 보았다. 레인저는 이지원이 자료를 살피는 동안에도 줄곧 그녀의 옆을 지켰다. 레인저의 목줄에는 낡은 인식표가 달려 있었다. 인식표에는 희미하게 리안이라는 이름과 함께 알 수 없는 문자와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리안, 사진 속 소녀의 이름일까? 이지원은 강한 확신을 가졌다. 이 레인저가 소녀와 함께 이 모든 비극의 생존자이자 증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산림감시 초소 밖에서는 희미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이 레인저와 배낭을 찾기 위해 이지원의 초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레인저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림자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레인저를 반드시 되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어둠 속에서 이지원과 레인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이지원은 레인저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을 터였다. 레인저와 함께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며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산림감시 초소의 고요함은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에 의해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지원은 낡은 책상에 앉아 레인저가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흑백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녀의 여동생과 겹쳐지며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녀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동물 밀거래를 넘어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서류들 속에는 블랙 섀도우 조직의 잔혹함과 치밀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멸종 위기종을 불법 포획하여 해외로 밀반출하는 경로, 이를 돕는 부패한 관리들의 명단, 그리고 심지어 불법 자금의 흐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지원은 특히 인신매매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소녀의 사진이 이 모든 자료들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소녀 역시 블랙 섀도우의 희생자임을 암시했다. 그녀의 뇌리 속에서 여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다. 몇 년 전 이지원은 여동생과 함께 지리산으로 소풍을 왔었다. 즐거운 한때도 잠시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산사태가 덮쳤다. 이지원은 필사적으로 여동생을 구하려 했지만 산사태는 너무나도 빠르고 거대했다. 그녀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동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이지원은 늘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혹시 여동생의 죽음 뒤에도
블랙 섀도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이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의문은 그녀의 죄책감과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원이 자료를 살피다 한숨을 쉬거나 괴로워할 때면 레인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위로하듯 낑낑거렸다. 레인저의 행동은 마치 이지원과 똑같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듯했다. 그때 초소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다. 레인저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이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 몇 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살림감시 초소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이 분명했다. 이지원은 재빨리 자료들을 챙겨 숨겼다. 그녀는 초소의 비상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 레인저가 이들을 알아차린 것을 보니 녀석은 분명 훈련된 K9견으로서 위험을 감지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레인저, 숨어. 이지원은 레인저에게 속삭였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명령을 알아들은 듯 초소 안의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 개와 배낭을 내놔라. 그럼 곱게 끝날 줄 알아.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이지원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입니다. 불법 침입은 처벌 대상입니다. 애번한 소리는 집어치워라. 어차피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알아챌 것 같으냐. 그냥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남자들이 이지원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레인저가 그림자처럼 튀어나왔다. 녀석은 맹렬히 달려들어 남자의 팔을 물었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다른 남자도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레인저는 곧바로 그를 향해 돌진했다. 레인저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다. 훈련된 K9견답게 녀석은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이지원은 레인저가 시간을 버는 틈을 타 재빨리 초소 밖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숲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레인저도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숲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전장이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었다.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은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했다. 이지원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거나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옆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추격자들이 다가오는 방향을 미리 알려주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은 이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둠 속에서 이지원은 문득 레인저의 과거를 상상했다. 이 녀석은 분명 사진 속 소녀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소녀를 보호하며 이 험한 산속을 얼마나 오랫동안 헤매었을까. 아마도 레인저는 소녀의 마지막을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소녀가 자신에게 맡긴 배낭을 필사적으로 지켜냈을 것이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충성심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녀석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진실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이지원은 산 정상 부근의 폐광 입구에 다다랐다. 그녀는 자료 속에서 블랙 섀도우의 비밀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곳 폐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혜린의 사진 속 소녀,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답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직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이지원은 몸을 돌렸다. 박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과 함께 확신에 차 있었다. 지원아, 괜찮아. 내가 찾았어. 너를 찾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 이지원은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과 배낭 속 자료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폐광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박민준은 자료들을 면밀히 살폈다. 이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야. 그리고 이 폐광, 여기가 그들의 핵심 거점일 수도 있어. 그는 이지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이곳은 위험해.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건 너무 무모해. 내가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할게. 너는 자료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있어. 하지만 이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민준아, 이 폐광에 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 사진 속 소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직접 들어가야 해. 레인저도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레인저는 이지원의 발치에 엎드려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이지원과 함께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박민준은 이지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다. 알았어. 그럼 함께 가자.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우리는 이제부터 눈과 귀를 열고 모든 것을 살펴야 해. 그들은 폐광 입구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폐광의 어둠은 그들을 삼킬 듯 깊고 고요했다. 그곳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 진실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이지원, 레인저, 그리고 박민준. 세 명의 용감한 영혼들은 이제 거대한 어둠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폐광 입구는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벌어져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안에서 불어나왔고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지원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뒤따라 들어선 박민준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어둠 속을 탐색했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엿보였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야. 조심해. 바닥이 미끄러워. 박민준이 속삭였다. 폐광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갈림길이 셀 수 없이 많았고 낡은 목재 지지대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이지원은 자료 속 스케치 지도를 떠올리며 길을 찾아 나섰다. 레인저는 앞장서서 걸으며 냄새를 맡고 귀를 기울였다. 녀석은 마치 오랫동안 이 폐광에 익숙한 듯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레인저의 직감에 의존하며 그들은 깊은 지하로 향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멀리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은 폐광의 깊숙한 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비밀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강렬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군. 전구가 나지막이 말했다. 철문은 육중했고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박민준이 권총으로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냐? 거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철문을 향해 돌진하는 이지원을 발견하고 맹렬히 달려들었다. 이지원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그들은 이지원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박민주는 이지원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자신은 조직원들을 향해 권총을 겨눴다. 총성이 폐광 안에 울려 퍼졌고 이내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지원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철문의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혔다. 낡은 문은 삐걱거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그녀를 독촉했다. 녀석은 마치 서두르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민주는 홀로 여러 명의 조직원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답게 능숙하게 총격을 가하고 몸을 피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혜린이 진실을 밝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레인저 도와줘, 이지원이 외쳤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외침에 즉시 반응했다. 녀석은 맹렬히 달려들어 박민준을 공격하던 조직원의 팔을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레인저는 다른 조직원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레인저의 공격은 마치 훈련받은 특공대원처럼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녀석은 조직원들의 다리와 팔을 물어뜯었고 그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레인저가 시간을 버는 동안 이지원은 다시 철문에 매달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노력했다. 그때 레인저가 혜린의 옆으로 다가와 철문 아래쪽에 작은 환기구를 코로 밀쳤다. 혜린은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환기구는 좁았지만 안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가 보였다. 이곳으로 들어가야 해. 이지원이 소리쳤다. 레인저는 먼저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좁은 통로를 통해 반대편으로 빠져나갔고 이지원을 향해 짖었다. 혜린은 레인저의 지시에 따라 몸을 숙여 환기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좁은 통로를 지나자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 은신처였다. 수많은 쇠창살, 우리 안에 멸종 위기종인 반달 가슴곰 새끼들과 각종 희귀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동물들은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가득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비좁은 우리 안에서 동물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이지원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 끔찍한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더욱 뜨거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을 자행한 블랙 섀도우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지하 공간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안내에 따라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낡은 감시 카메라와 함께 녹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지원은 녹화 장치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동물들을 포획하고 밀거래하는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림자라고 불리는 조직의 리더가 얼굴을 드러내고 지시를 내리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녹화 영상의 한쪽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었다. 그 아이는 바로 배낭 속 사진에 있던 소녀였다. 소녀는 쇠창살 우리 옆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레인저가 소녀를 보호하듯 앉아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림자는 소녀를 향해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고 소녀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이지원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소녀는 블랙 섀도우의 또 다른 희생자였고 레인저는 그녀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지하 공간으로 박민준의 총성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밖에서 조직원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지원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재빨리 녹화장치에서 저장장치를 분리했다. 그때 박민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지원은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레인저에게 증거를 지키라고 속삭인 뒤 다시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나섰다. 폐광 입구, 박민준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권총은 이미 멀리 날아가 있었고 조직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 남자가 박민준의 머리를 발로 밟으려 하는 순간 이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조직원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만둬. 조직원들은 이지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이지원은 몸을 날려 박민준을 밟으려던 남자를 밀쳐냈다. 그녀는 박민준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상태를 살폈다. 박민준은 피를 흘리며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지원을 향해 있었지만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원아, 도망쳐. 이건 내가 막을게. 박민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그의 손이 이지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내 힘없이 떨어졌다. 박민준의 눈은 서서히 감겼고 그의 숨은 멎었다. 이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박민준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이지원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 팠다. 여동생에 이어 또다시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블랙 섀도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민준아, 혜리는 절규했다. 조직원들은 피투성이가 된 이지원과 쓰러진 박민준을 보며 조용히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이지원이 가진 증거 자료를 빼앗기 위해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폐광 지하에서 맹렬한 으르렁거림과 함께 레인저가 튀어나왔다. 녀석은 입에 저장 장치를 문 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민준의 곁에 섰다. 레인저의 눈은 복수심과 함께 광기 어린 분노로 이글거렸다. 녀석은 박민준의 죽음을 본 듯했다. 레인저는 저장 장치를 이지원의 발 앞에 내려놓더니 조직원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레인저는 박민준의 복수를 하려는 듯 조직원들에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녀석은 압도적인 힘과 분노로 조직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격렬한 싸움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레인저가 자신과 박민준, 그리고 사진 속 소녀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꽉 움켜쥐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박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블랙 섀도우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박민준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이지원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 든 저장 장치는 박민준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숲의 정적은 그녀의 절규와 레인저의 격렬한 으르렁거림으로 산산조각났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은 이지원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여동생에 이어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죄책감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박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레인저는 마치 이지원의 마음을 아는 듯 쓰러진 박민준의 시신 옆에서 조직원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녀석의 송곳니는 조직원들의 팔과 다리를 사정없이 물어뜯었고 그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레인저는 이미 여러 차례의 싸움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녀석은 박민준을 쓰러뜨린 남자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했다. 레인저, 그만, 이제 됐어. 이지원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레인저를 말렸다. 녀석은 이지원의 명령에 마지못해 조직원의 목덜미에서 이빨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지원은 쓰러진 박민준의 옆으로 기어가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민준아, 고마워. 미안해.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끝낼게. 그녀는 레인저에게 몸을 돌렸다. 레인저, 우리는 가야 해.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레인저는 이지원의 말을 알아들은 듯 그녀의 곁에 바짝 붙었다. 녀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이지원의 발치를 따랐다. 이지원은 저장 장치를 자신의 품에 단단히 간직한 채 박민준의 시신을 뒤로 하고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였다.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고 블랙 섀도우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 그들은 밤새도록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이지원은 박민준이 죽기 직전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마지막 단서를 떠올렸다. 블랙 섀도우의 또 다른 비밀 장소. 그곳은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오래된 사찰 근처에 버려진 은둔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박민준은 그곳에 블랙 섀도우가 숨겨둔 또 다른 중요한 증거, 즉 그들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납치된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기록된 파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지원은 박민준의 말을 되새기며 은둔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옆에서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녀석은 예민한 후각으로 앞길을 탐색하며 이지원을 이끌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그들은 낡은 사찰 근처에 위치한 은둔의 집에 도착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그 집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창문은 깨져 있었다.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지원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레인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특정 방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지원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텅 빈 책장만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레인저는 책상 아래쪽을 향해 짖었다. 이지원은 책상 아래를 살폈다. 책상 서랍 중 하나가 잠겨 있었다. 이지원은 서랍을 부수기 위해 애썼다. 낡은 서랍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그녀를 재촉했다. 그때 이지원은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박노인의 필체로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다. 박노인은 최민규와 함께 블랙 섀도우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인물이었다. 이지원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노인은 블랙 섀도우가 단순한 밀거래 조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납치해 해외로 인신매매해 왔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납치된 아이들 중 한 명이 바로 배낭 속 사진에 있던 소녀 리안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리안은 사실 박노인의 친손녀였다. 박노인은 손녀를 되찾기 위해 최민규와 협력하여 블랙 섀도우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기장의 한 부분에 이지원의 여동생 이지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최민규 대표와 함께 리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블랙 섀도우는 너무나 거대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리안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했다.
지리산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그들이 리안을 납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어린 소녀와 동생이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했다. 나는 그 어린 소녀의 언니, 이지원의 눈을 기억한다. 그녀의 슬픔과 분노가 내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녀의 여동생을 구하지 못했지만 리안과 그녀의 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이지원은 일기장을 읽다가 숨을 멈췄다. 여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블랙 섀도우의 잔혹한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니. 그녀는 일기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여동생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블랙 섀도우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레인저가 책상 서랍 안쪽에 좁은 틈새를 코로 밀쳤다. 이지원은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손을 넣어 만져보았다. 낡은 서류 뭉치 하나가 잡혔다. 그것은 블랙 섀도우의 핵심 조직원들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비밀 연락망,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안을 포함한 납치된 아이들이 해외로 팔려나갈 최종 거래 장소와 시간이 기록된 파일이었다. 파일의 제목은 최종 거래 보고서였다. 이게 우리가 찾던 마지막 증거야. 이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이지원은 레인저에게 몸을 숨기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저장 장치와 최종 거래 보고서를 품에 단단히 간직한 채 도망칠 준비를 했다. 레인저, 우린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너의 주인이자 리안의 증언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레인저는 이지원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경계태세를 취했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이지원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들이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조직의 리더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잔인하게 빛났다. 그는 혜린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발견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이걸 손에 넣었군. 꽤 용감한 산림감시원이군. 하지만 그 자료들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저 네 목숨을 더 빨리 끝낼 뿐이지. 이지원은 그림자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레인저의 등에 손을 얹고 힘을 얻었다. 당신들의 악행은 이제 끝이야. 이 모든 진실은 곧 세상에 알려질 거야. 그림자는 이지원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다. 당장 그 자료들을 내놔라. 그리고 그 개도 넘겨라. 내년은 살려줄 수도 있어. 레인저는 이지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림자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녀석의 송곳니는 그림자의 팔을 향했다. 그림자는 레인저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노련하게 몸을 피했다. 그는 허리춤에 찬 작은 단도를 꺼내 레인저를 향해 겨눴다. 이지원은 레인저가 위험에 처하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날려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산림감시원으로서 늘 지니고 다니던 날카로운 단도가 쥐어져 있었다. 숲을 지키는 그녀의 본능이 이제는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변모했다. 모든 것을 걸고 이지원은 그림자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낡은 은둔의 집안은 일순간 정지된 듯 고요했다. 이지원과 그림자, 그리고 그들의 옆을 지키는 레인저. 세 존재만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주하고 있었다.
그림자의 눈은 이지원의 손에 들린 단도와 그녀의 품에 감춰진 자료들을 향해 번뜩였다. 그는 혜린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심상치 않은 결의를 읽었다. 어리석은 계집, 이깟 단도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림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이지원은 대답 대신 레인저와 눈빛을 교환했다. 레인저는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고 있었다.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도를 뽑아 이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로웠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살수임이 분명했다. 이지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림자의 단도가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방역했다. 산림감시원으로서 익힌 호신술과 야생에서의 경험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단도는 그림자의 팔을 향해 날아갔지만 그림자는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 그 순간 레인저가 맹렬히 달려들어 그림자의 다리를 물었다. 그림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낮아빠졌다. 레인저는 녀석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았다. 그림자는 단도를 휘둘러 레인저를 떼어내려 했지만 레인저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레인저는 그림자의 다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서야 이빨을 거두었다. 그림자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레인저를 노려보았다. 이 미친 개, 감히 나를 물어. 이지원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고 단도를 빼앗으려 했다. 그림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지원의 힘은 만만치 않았다. 두 사람은 뒤엉켜 격렬하게 싸웠다. 좁은 방 안은 숨소리와 몸싸움 소리로 가득 찼다. 싸움이 격렬해지는 순간 밖에서 조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는 다급해졌다. 그는 이지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이지원은 충격으로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림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바닥에 떨어진 단도를 주워 레인저에게 달려들었다. 레인저는 녀석의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다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단도가 레인저의 옆구리를 스쳤고 레인저는 낑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레인저, 이지원은 절규했다. 그녀는 레인저에게 달려가 쓰러진 녀석을 안아 올렸다. 레인저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피투성이가 된 레인저를 비웃으며 이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번뜩였다. 이제 끝이다. 계집, 그 자료들은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그 순간 이지원은 품속에 감춰둔 최민규의 USB와 박노인의 수첩 그리고 최종 거래 보고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그림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자료들이 내 손에 있는 한 당신은 절대 무사할 수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거야. 그림자는 이지원의 단호한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결의를 보았다. 그는 이지원을 쓰러뜨리고 자료를 빼앗으려 다시 달려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박민준이 죽기 직전 가까스로 본부에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가 뒤늦게 전달된 것이 분명했다. 그림자는 당황한 듯 주변을 살폈다. 그의 조직원들도 우왕좌왕했다. 젠장 경찰이라니 모두 철수해. 그림자는 그렇게 외치며 도망치려 했다. 이지원은 쓰러진 레인저를 아는 채 그림자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당신은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당신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그림자는 이지원의 외침을 무시하고 뒤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지원의 손에 들린 단도가 그의 등 뒤를 향해 날아갔다. 단도는 그림자의 어깨에 정확히 박혔다.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지원을 노려보았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쓰러진 그림자와 그를 애워싼 조직원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그림자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이지원은 레인저를 품에 안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감지 못한 채 쓰러진 박민준을 생각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경찰은 이지원이 건넨 USB와 수첩, 그리고 최종 거래 보고서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것은 블랙 섀도우의 모든 범죄 행위를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특히 그림자의 얼굴이 찍힌 영상과 그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은 그가 조직의 리더임을 입증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레인저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깊은 상처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레인저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흐느꼈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준 레인저에게 고마웠고 미안했다. 며칠 후 병실에 누워있던 이지원은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블랙 섀도우의 리더 그림자가 체포되었고 그의 본명이 윤성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성호가 바로 이지원이 어릴 적 따랐던 산림청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다는 점이었다. 윤성호의 아버지는 이지원의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었고 이지원에게는 친삼촌 같은 존재였다. 뉴스는 윤성호가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사업 기반을 이용하여 블랙 섀도우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었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최민규의 재산을 빼앗고 그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윤성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리산 산사태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혜린의 여동생과 박노인의 손녀 리안이 희생되었다는 끔찍한 진실도 함께 보도되었다. 이지원은 경악했다. 그녀의 여동생을 죽인 원수가 그녀가 오랫동안 의지했던 사람의 아들이었다니.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충격.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녀의 여동생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박민준의 희생도 의미가 있었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표정 변화를 감지했는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눈을 보았다. 레인저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희미한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녀석 역시 주인의 마지막 염원과 복수를 이루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지원은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레인저의 충성심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지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있었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레인저가 함께할 것이었다. 레인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진정한 가족이었다. 윤성호의 체포와 함께 블랙 섀도우의 모든 악행이 백일에 드러났다. 그의 죄목은 동물 밀거래, 인신매매, 살인교사, 증거인멸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파렴치한 행각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표했다. 한때 존경받던 산림청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대중에게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이지원이 제출한 USB, 박노인의 수첩, 그리고 폐광에서 발견된 최종 거래 보고서는 그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확고한 증거가 되었다. 이지원은 병실 침대에 기대어
뉴스를 지켜보았다. 박민준의 죽음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윤성호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의 옆에는 레인저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레인저의 옆구리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녀석의 눈빛은 이제 평온하고 따뜻했다. 박노인 또한 무사히 구출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리안과 블랙 섀도우에 대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리안은 아쉽게도 이미 해외로 팔려간 뒤였지만 경찰은 인터폴과 협력하여 그녀를 찾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시작했다. 박노인은 이지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지원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리안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레인저, 이 녀석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정우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산봉우리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산림감시원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아니, 이제 그녀는 단순한 산림감시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이었고 잃어버린 생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레인저의 충성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며칠 후 이지원은 퇴원수속을 밟았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레인저는 이지원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활기차게 걸었다. 녀석은 이제 이지원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가족이었고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이지원은 가장 먼저 박민준의 묘지를 찾았다. 그의 묘비 앞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이지원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준아, 우리가 해냈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 편히 쉬어. 레인저는 이지원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한 행동이었다. 산림감시원으로 복귀한 이지원은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숲을 대했다. 숲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을 지켜내야 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멸종위기종 보호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교육에도 힘썼다. 어느 날 오후 이지원은 레인저와 함께 숲속을 순찰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레인저는 활기차게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이지원에게 달려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삶은 레인저를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잃어버린 여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던 그녀는 레인저가 가져온 배낭 속 비밀과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새로운 순찰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레인저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영웅견이 되어 후배 순찰견들의 훈련을 돕고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레인저는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레인저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찬사를 보냈고 레인저의 이야기는 책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알려졌다. 가끔 이지원은 리안의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 리안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언젠가 리안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리안의 이름으로 환경보호재단을 설립하고 납치된 아이들을 찾고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 박노인도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며 이지원을 도왔다.
이지원은 레인저의 눈을 보았다.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레인저는 이지원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싸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쩌면 운명처럼 정해진 만남이었을 것이다. 지리산의 숲은 여전히 고요하고 웅장했다. 그 속에서 이지원과 레인저는 함께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다. 그들은 이제 어둠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고 진실을 밝히는 빛이었으며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숲의 바람을 타고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